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끝과 시작의 문에서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6일. 정말 한 해 끝자락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맘때쯤이면 괜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다들 비슷할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에 꼭 맞는 한 편의 시, 끝과 시작의 문에서입니다. 이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면서 끝과 시작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연말연시라는 이 시간의 문턱에서 이 시를 읽은 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시를 보면 윤회나 업 같은 약간 동양 철학적인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네네. 이게 전혀 어렵거나 종교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개념을 빌려서 끝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과정이다. 이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를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정말 이 시를 통해서 당신의 지난 한 해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구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의 문을 여는 문장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끝이 있는 곳에 시작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시작이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선언하네요. 그렇죠. 마치 어떤 물리학의 법칙처럼 이것이 세상의 원리다 하고 선포하는 느낌이죠. 하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시작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끝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단절되고 아예 사라지는 그런 상실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시에는 그 통념을 처음부터 딱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찰나들이 엮이고 흩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자리, 윤회의 수레바퀴는 소리 없이 굴러간다 라고 이어갑니다. 윤회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 느낌인데요. 뭔가 거대한 생과 사의 순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들리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제의 내가 쓰러지고 오늘의 내가 태어나며. 이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의 탁월함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그걸 우리 개인의 삶, 심지어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확 끌어당겨 오죠. 어제의 내가 쓰러지고 오늘의 내가 태어난다는 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바로 작은 죽음이자 작은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죽음과 탄생이요? 네. 어제의 후회, 어제의 기쁨에 얽매여 있던 나는 밤사이에 죽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오늘의 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흔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같은 말을 하잖아는. 네, 하죠. 그게 그냥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매일의 작은 부활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이에요. 세포 단위에서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생물학적으로도 완벽히 같은 존재가 아니죠. 하긴 그렇네요. 시인은 그런 물리적인 사실을 넘어서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매일의 리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미 늦었어 하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쓰러진 어제의 나일 뿐 오늘 태어난 나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인 셈입니다. 와, 끝과 시작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관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시는 이런 순환의 법칙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연의 비유들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시인은 이 추상적인 순환의 원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밤하늘이죠. 저도 이 구절이 정말 좋았어요.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빛은 더욱 또렷이 침묵으로 진리를 비춘다. 그냥 들으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주변이 어두워야 별이 잘 보인다는. 그런데 이걸 진리와 연결시키니까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맞아요. 왜 하필 어둠 속에서 진리가 보인다고 했을까요? 그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 삶에서는 고난, 역경, 실패, 슬픔 같은 것들이겠죠? 네, 그쵸.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부정적인 경황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야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가치, 즉 진리를 상징하는 별빛이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즐거울 때는 사실 깊은 성찰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같은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죠. 아, 맞아요. 저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평소에는 그냥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가 무너졌을 때 보여준 그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와,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그 별빛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지만 일상의 밝은 불빛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고통이라는 어둠이 내 삶의 불필요한 불빛들을 모두 꺼버렸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침묵으로 진리를 비춘다는 표현도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고요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진리라는 뉘앙스죠. 어둠에 대한 아주 새로운 해석이네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 겨울에 대한 비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겨울의 한기가 대지를 움켜쥐고 매서운 바람이 마음의 문을 파고들 때에도 봄은 약속처럼 얼음장 밑에서 푸른 맥박으로 뛰고 있다. 네. 여기서 약속처럼이라는 표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 시인은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굳이 약속이라는 훨씬 더 확정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내포하죠.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건 안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시인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봄이 오는 것은 우리의 바램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 즉 필연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의 감정 상태와는 무관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춥고 절망스러워서 봄은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믿어도 자연은 어김없이 봄을 데려온다는 거죠.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를 보면 얼음장 밑에서 푸른 맥박으로 뛰고 있다고 하죠. 네네. 가장 춥고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땅속에서는 이미 봄의 생명력, 즉 푸른 맥박이 잠재된 채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시가 주는 정말 큰 위로죠. 지금 당장 내 삶이 혹독한 겨울 같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는 이미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준비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희망은 미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 이미 씨앗처럼 내재되어 있다는 통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겨울이나 어둠 같은 자연의 비유가 결국 우리 내면의 문제로 향하는 것 같아요. 시의 중반부로 가니까 지나온 생의 눈물이나 업의 발자취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네. 이건 훨씬 더 개인적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느낌이라 조금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이제 시선이 외부의 자연에서 내부의 마음으로, 보편적인 원리에서 아주 개인적인 역사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은 지나온 생의 눈물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슬픔의 총량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죠? 굽이진 오솔길은 염의 발자취라는 건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요. 여기까지는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눈물은 허공으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땅에 스며들어 연꽃의 씨앗이 된다. 여기서 정말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고통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먼 거로 변환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시의 가장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깨달음과 순수함의 상징이죠. 네. 시인은 우리의 눈물, 즉 고통과 슬픔이 바로 그 연꽃을 피어내는 자양분이 된다고 말합니다. 진흙이 더러울수록 연꽃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이죠. 고통을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재료로 바라보는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비유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눈물은 연꽃의 씨앗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이죠. 그냥 아프고 힘들 뿐이죠. 시인은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과 깨달음의 순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시는 그 힌트를 믿음의 땅에 스며들어 라는 구절에 숨겨두었습니다. 믿음의 땅. 눈물이 떨어지는 곳이 그냥 맨 땅이 아니라 믿음의 땅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란 이 고통이 결국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네네. 당장 고통이 달콤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눈물은 연꽃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눈물은 그냥 땅 위에서 증발해버리거나 고여서 썩어버리겠죠. 믿음의 땅이 그런 의미였군요. 결국은 해석의 문제, 태도의 문제로 귀결되네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상처는 번뇌의 흔적이 아니라 통찰이 움트는 자리. 보통 상처는 지우고 싶은 흉터, 아픈 기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통찰이 싹 트는 밭이라고 말하니까요.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상처가 아물면서 새살이 돋아나듯 정신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면의 성찰은 자연스럽게 관계로 확장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세요. 사랑의 포옹은 너와 나라는 오랜 꿈이 스스로 허물어지는 일. 저는 사랑에 대한 이런 정의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너와 나라는 꿈이 허물어진다니 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 같아요. 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여전히 나와 너라는 두 개의 개체를 전제하는 말이죠. 하지만 시인이 말하는 사랑은 그 개체성의 경계, 즉 나라는 에고의 벽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내 기쁨과 너의 기쁨, 내 슬픔과 너의 슬픔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상태. 내가 너를 소유하거나 내가 너와 합쳐지는 게 아니라 나와 너를 가라던 그 벽 자체가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이 생각은 시의 마지막 부분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수행이란 새로 얻는 길이 아니라 본래의 빛을 되찾는 여정이라는 구절과요. 네, 정확합니다. 상처를 통해 통찰을 얻고 사랑을 통해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고통과 분리감, 에고라는 먼지에 가려져 있던 우리 본연의 완전한 모습, 즉 본래의 빛을 되찾는 여정. 시인은 수행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지만 그 본질은 일상의 고통과 사랑 속에서 참된 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순환의 원리부터 개인의 상처와 사랑까지 짚어보고 나니 시는 이제 이 모든 통찰을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한 해가 저물며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한숨 속에서 지혜를 쉬게 하라. 이 구절이 연말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조언처럼 들리네요. 네, 연말이 되면 후회와 아쉬움, 새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서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럴 때 저절로 나오는 게 한숨이고요. 맞아요. 보통 우리는 한숨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빨리 떨쳐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한숨 속에서 지혜를 쉬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쉬게 하라는 표현이 참 독특해요. 지혜는 보통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게 하라니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를 쥐어짜 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그 모든 소란스러움을 잠시 멈추고 마음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한숨이 나온다는 건 내 안에 풀어내야 할 감정이 있다는 신호니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한숨과 함께 그냥 흘러나가도록 지켜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멈춤과 수용의 순간에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걸 깨닫게 되나요? 바로 다음 구절이죠. 끝이라 부르는 이 순간에 시작은 이미 고요히 서 있다. 시작은 미래의 어딘가에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끝이라고 느끼는 바로 이 순간,
이 한숨 속에 이미 새로운 시작이 고요히 와 있었다는 사실을요. 앞서 말한 얼음장 밑에 푸른 맥박처럼요. 네, 맞아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쉬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와. 그리고 마침내 시의 절정이 찾아옵니다. 종이 울리고 새해가 오기 전 이 문턱에서 한 생의 윤회가 멈춘다. 그리고 깨달음의 첫문이 지금 여기서 활짝 열린다. 네. 여기서 말하는 윤회가 멈춘다는 건 앞서 말한 삶의 순환이 멈춘다는 뜻은 아닐 테고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윤회는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마음의 윤회입니다. 마음의 윤회요? 네. 과거에 대한 후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와 미래에 대한 불안, 내년에는 잘할 수 있을까? 이 끝없는 생각의 굴레에 갇혀서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윤회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 과거도 미래도 아닌 그 찰나의 경계, 즉 지금 여기라는 문턱에 온전히 존재할 때 그 생각의 수레바퀴가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첫문이라는 게 새해 첫날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아니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문은 새해라는 시간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현재라는 문턱 위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이 문이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활짝 열린다는 현재형으로 끝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당신이 마음을 현재에 둘 때 그 문은 이미 열리고 있다는 선언이죠. 끝과 시작의 문에서라는 시 한 편을 따라 참 긴 여행을 한 것 같네요. 네. 거대한 순환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어둠과 겨울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 안의 상처와 사랑을 들여다본 뒤 마침내 지금 이 순간이라는 문턱에 함께 섰습니다. 끝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다른 이름이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따라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결국 당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끝을 마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끝, 어떤 관계의 끝, 혹은 내 삶의 한 챕터의 끝. 그 모든 끝은 굳게 닫히는 문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문턱이라고요. 문턱. 그러니 그 문턱 위에 잠시 조용히 서서 시끄러운 생각들은 한숨과 함께 흘려보내고 이미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새로운 시작의 푸른 맥박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의 첫 구절이 끝이 있는 곳에 시작이 있다였죠. 그리고 시는 이 모든 여정을 거친 뒤에 다시 같은 문장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다시 듣는 이 문장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깊이로 들리네요. 시는 깨달음의 첫문이 지금 여기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한 해의 문턱에서 당신 안에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은 무엇을 통해 바로 지금 여기서 열릴 수 있을까요?